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이날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약 0.4%가량 하락한 채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약 0.5%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손만 뻗으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하지만 이날은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이 되면서 신고가 경신은 하지 못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4,22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날 시장의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밈 주식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습니다. 개인들의 투기적 열풍을 타고 있는 레딧 관련주로 우리는 밈 주식이라고 부르죠. 그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AMC라든지 아니면 게임스탑, 블랙베리, 베드베스앤비욘드 이런 레딧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했는데, 반면에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하방 압력을 좀 받았습니다. 장중 내내 애플과 아마존, 알파벳과 테슬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기술 기업들이 장중 내내 하락권에 머물다가요. 결국은 마감가에서는 약간의 이제 상승으로 반전이 된 채 마감되긴 했지만 장중 내내 하락권을 좀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종목별로 혹은 시장 세부적으로는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계속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지을 호재나 악재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최소법인세를 15%로 합의하겠다라는 G7의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골드락스 고용지표 등 이런 이슈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 이날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기에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이번 주 후반에 발표하게 될 5월 CPI 지표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인데, 이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약간의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3대 지수는 혼조 양상으로 장을 마쳤고요. 특징적이었던 기업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바이오젠인데요. 바이오젠은 저희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사상 최초의 치매 치료제죠. 아두햄에 대해서 FDA가 사용 승인을 냈습니다. 이 덕분에 바이오젠의 주가는 38% 급등한 채 마감이 됐고요. 사실 이 치매 치료제,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이오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는 현재 아두엠이 승인되면서 일라이 릴리의 약물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일라이 릴리의 주가도 이날 10%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푸보TV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보TV는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로 알려져 있죠. 푸보TV가 미국의 LG 스마트 TV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으로 탑재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푸보TV의 주가가 12% 급등했고요. 자, 펠로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로톤은 얼마 전에 이제 트레드밀, 러닝머신에 리콜 사태도 있고 사망 사건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펠로톤에 대해서 루프캐피털에서 최근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펠로톤의 주가도 약 6%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값인데요. 자, 금값이 지난 밤 사이 0.5% 정도 올랐습니다. 이번 달에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다 물가가 발표되기 직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관망 심리가 나타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금값은 올랐습니다. 0.5% 오르면서 1,90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이 이날 0.5%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중국의 5월 원유 수입이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했는데, 다만 수요 회복에 대한 우려가 크지는 않아서요. 2년 내 최고치 수준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선물 시장에서 0.5% 내리면서 69.2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고요. 이에 대한 분석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애프터마켓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안 하는 게 더 문제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감이 안 오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주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 네. 여전히 시장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에 따른 미 연준의 정책 변화 가능성, 네. 이런 거에 좀 최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테이퍼링을 안 하는 게 더 문제다라는 의견을 내비친 그 부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릭 라이더 채권 담당 CIO가 이 같은 말을 했는데요. 시장이 현재 테이퍼링과 그리고 이제는 시장의 어떤 리스크가 돼버린 과도한 구제 조치, 연준의 구제 조치를 제거하는 것에 충분히 좀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자산 매입 축소로 인한 공포가 굉장히 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공포스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모두가 연준이 결국은 테이퍼링, 자산 매입을 축소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투자자들과 CEO들의 최대 걱정은 경기 과열이다. 그리고 임금 상승이 가속화되는 것과 그리고 투입 비용이 증대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연준의 지원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괜찮게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큰 변화로 느껴지지 않고 다만 A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B로 선회를 하면 이게 굉장히 또 시장에서는 눈에 띄잖아요. 그럼 블랙록은 지금까지도 이 연준의 정책과 관련해서 같은 이야기를 해왔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입장을 좀 바꾼 걸까요? 일단 뭐 몇 달간 최소 최근까지의 좀 흐름을 보자면은 이번에 처음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이제 테이퍼링 실시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도 금리 인상이 좀 정당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충분히 그만큼 좋다라는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에서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을 감안하고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할 것임을 감안을 한다면은 경기 과열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좀 경기 과열 우려를 미리 좀 시킬 가능성이 필요하다.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테이퍼링을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블랙록이 시장이 테이퍼링에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반면에 걱정하는 쪽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PNC 같은 기관에서는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부양 정책의 효과가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이퍼링이 임박한 것과 더불어서 향후 수개월 내에 또 증시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테이퍼링은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테이퍼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블랙록인 거고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변동성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정도의 좀 의견 차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테이퍼링을 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라는 점이 이번에도 나오죠. 뭐냐면은 경기 상황이 그만큼 좋아서 테이퍼링을 하는 거여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이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좀 굉장히 소통을 잘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제 성격까지만 좀 맞춰진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충격이 좀 덜할 가능성도 전문가들이 많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FDA 승인이 났습니다. 바로 바이오젠의 그림이 보이시죠?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의 이 첫 번째 FDA 승인이 난 건데 지금까지는 사실 치매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증상을 좀 지연시키는 정도였었는데 사실 바이오젠은 이 세계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아두햄의 사용을 FDA로부터 지난 밤 사이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바이오젠은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는 사실 주가가 약 60%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급등은 약간의 상승폭을 줄여서 결국은 38%의 상승으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사실 미국 내에서 사망률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망 가능성도 높고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크게 질이 떨어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약품의 승인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알츠하이머 협회장은 새로운 날이라면서 알츠하이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FDA가 사용을 승인한 아두햄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그런 약품입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FDA의 자문위는 효과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서 이 약의 승인을 반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의사들은 아두햄이 발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처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이 아두햄의 지지자들은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약은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바이오젠은 아두햄을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1년간의 약가를 공개했는데 1년에 약 5만 6천 달러 정도가 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약 6천만 원 정도가 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보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본부장님, 일단 이 논란이 많은 약물이 승인된 만큼 이 약을 통해서 그럼 바이오젠이 얼마를 벌어들일 거냐에 대한 추산도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오늘 주가가 40% 가깝게 급등을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시킹 알파에서 집계를 한 컨센서스를 대입 시에 이날 상승으로 이 회사의 포워드 PR이 올해는 원래는 15.6배 정도였는데 이게 21.6배로 치솟았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포워드 PR이 15.6배에서 19.8배로 이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미주호 증권에서는 승인 시에 주가가 400달러 갈 것이다라고 애초에 좀 예상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이 기관의 예상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마냥 밸류에이션이 뭐 20배, 30배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약이 승인을 받고 나서 이익이 증대가 돼서 또 밸류에이션을 받쳐줘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월가에서 의견이 다소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트루이스트 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846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비용을 들여서 굉장히 마진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약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IB에서도 마켓 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승인이 거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자신들의 전망이 틀렸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요. FDA 결정이 좀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효능과 그리고 가격을 감안할 때 상업적인 성공이 다소 좀 힘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환자도 그만큼 좀 적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FDA에서 이 약을 승인할 가능성을 25% 정도로 굉장히 좀 낮게 점쳤던 바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처음으로 승인받았다는 점은 굉장히 뜻깊긴 한데 이걸 과연 정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이 주사를 맞을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바이오젠에 대해서는 여전히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보면서 이 실적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다시 등장한 큰 손이라면서 바로 왼편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의 이 로고가 보여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다시 사기 시작했나 봐요. 맞습니다. 이제 네. 최근에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침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좀 식은 모습이고, 근데 비트코인의 큰 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다. 말씀해 주셨듯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또 산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요, 마이클 세일러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4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담보 제공을 통한 이 자금을 좀 조성을 해서 이를 비트코인 추가 배수에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동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을 9만 2천여 개나 보유 중인 숨겨진 고래라고 월가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매수 단가 같은 경우에는 24,450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격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죠. 마켓워치는 그러나 이번에 이 추가를 매수를 하는 것이 결국은 전형적인 낙관론자의 공격적인 저가 매수 전략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낙관론자들은 항상 이렇게 부진할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관론자들은 이거 봐라 주가 하락은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어쨌든 낙관론자들은 최근에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의 부진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일단
코인에 대한 개인 투자자 열기는 좀 식은 것 같긴 하거든요. 기관들은 어떨까요? 결국은 이제 뭐 스퀘어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갑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그렇고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그렇고 이런 거는 이제 낙관론자들의 의견이다라고 좀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좀 이 최근의 분위기를 좀 집계를 해봤을 때는 다소 좀 경계론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마침 이제 골드만삭스가 CIO 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각종 펀드, 헤지펀드 등의 투자 책임자들의 35%가 비트코인이 가장 선호도가 낮은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5%는 신규 상장주, 그리고 20%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나 종목을 좀 꺼리고 있는 자산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선호 자산은 성장주에 대해서 50%대 중반이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치주도 약 한 30% 정도 비율로 최선호 자산이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즉 여전히 투자 책임자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주식을 좀 선호하고 있다는 측면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나타난 셈인데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기억을 하기로 지난 5월에 발표를 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비트코인 롱,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붐비는 트레이드다, 가장 인기가 좋은 트레이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는 마켓워치에서는 한 달, 그리고 특히 이 같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급변할 만큼 좀 충분한 긴 시간이었다라고 이 해석을 했고,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은 코인 시장이 좀 열기가 짜게 식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최고로 인기가 많은 투자처라고 해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여기에서 뉴스가 나온 걸 보면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다는 뉴스를 최근에 많이 봤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확실히 비트코인의 저변은 넓혀졌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했지만 이것이 그러면 그렇다면 그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뭐 고액 자산가들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냐, 이건 아니다. 이게 되게 애매하지만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뭐 다달이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네네.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뭐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최근에는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이 다시 빠져나와서 증시로 재유입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급변하고 있고 펀드 플로우도 급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